안녕하세요.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제목이 좀 거창한데 사실 인트로덕션은 아주 개인적인 것에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제가 2000년 정도에 독일에서 이제 유학을 하면서 길거리에 있는 서점 가판대에 청소년을 위한 세계 연표를 들여다본 적이 있어요. 전 세계 왕조의 변화가 커다란 종이 한 장에 이렇게 색색이 들어있는 그런 연표였는데 그 가장 밑에 동아시아 3국의 연표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국은 19세기 말까지 중국에 속했다가 20세기 일본에 속한 다음에 1945년에 처음 새로 생겨난 나라로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이런 역사 왜곡 있나 하고 좀 혼자서 길거리에서 이렇게 격분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데 또 잘 생각해 보면 세계사의 큰 틀에서 냉정하게 봤을 때 한국은 조선시대까지 중국에 조공을 바쳤던 나라로 완전한 세계 안에서의 외교권 행사를 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또 1905년에 일본의 외교권이 완전히 박탈되고 10년의 식민지가 되었다가 2차 대전으로 제국 열강의 한판 전쟁이 끝난 후에 해방이 되었으니 누군가 이렇게 연표를 그린 것도 이해되는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사대주의와 식민주의 정치 현실은 문화 인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의 전반적인 문화에 존재하는 사대주의와 식민지적 역사관은 오랜 연원을 지닌 것으로 우리는 그것을 좀 더 철저하게 직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둡고 비극적인 역사였다고 해도 그것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고 그랬을 때 우리는 또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한국에 처했던 식민지 역사는 전 세계에서 극히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민이 공통적으로 경험했던 역사라는 점에서 흥미로운 시사점을 던져준다고 생각합니다. 지구상의 수많은 이들이 식민지 치하의 국민이었었는데 이들이 처했던 경험과 그 경험에서 파생된 생각들을 지금의 동시대 담론에서 어떻게 소환할 것인가, 또한 소비할 것인가, 이 발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사실 이 연표에서 시작한 이 사대주의, 이 식민주의의 연원, 한국의 역사를 좀 약간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대주의라는 용어를 영어로 어떻게 번역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용어는 중화권 국가에만 적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을 세계의 중심에 놓고 대국으로 모시는 문화, 대신 중국은 대국의 면모로 주변국, 즉 오랑캐 국가에 적절한 관용을 베푸는 외교관계, 이것이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이 사대주의는 조선 왕조가 지속된 500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전반기에는 명나라, 후반기에는 청나라로 교체됐고 심지어 청나라는 북방 오랑캐였던 만주족이 세운 나라였습니다. 청나라가 들어설 무렵 조선에서는 명나라에 대한 신의를 그래도 계속 지켜야 한다. 그래서 청나라에 사대할 수 없다는 주장과 새로운 청에 사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섰고 또 두 번의 호란을 거쳐서 결국은 조선이 청에 사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세기 말까지도 많은 조선의 유생들은 청을 여전히 적대시했고 이미 망한 왕조인 명을 마음속으로 계속 떠받들었습니다. 이 판도가 바뀐 것은 중국이 서양 열강으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시점 19세기 중반 이후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 동아시아 최강자로 일본이 떠오르게 됐죠.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나라의 모습을 일신하고 서구 열강을 쫓아서 일본도 제국주의 대열에 끼어들기를 염원했습니다. 이를 위해 일본은 가장 가까운 지역인 대만과 조선부터 공략했고 1876년 우리가 잘 아는 강화도 조약이 체결이 되죠. 이 조약의 첫 조항은 조선국은 자주국가로 일본국과 동등한 권리를 보유한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조선이 자주국가임을 강조한 것은 청의 간섭을 견제하기 위한 필요성에 의한 것이었지만 조선인 중에는 일본의 이러한 그 기본적인 기조를 호의로 생각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당시 조선인 중 그나마 세계 정세에 밝았던 이들조차도 1900년대 초까지 일본에 대한 환상을 완전히 깨지 못했습니다. 1907년 발간돼서 실질적인 국민교과서 역할을 했던 유년필독, 이 책인데요. 현채가 썼고 현채가 썼고 안중식이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이 안중식이 우리가 한국 근대 미술 얘기할 때 이제 가장 그 시작점으로 삼는 분이시죠. 이분이 이때는 이제 미술에 전념하기보다 이런 일들을 했었는데요. 여기에 뭐 세계 지도가 나오고 조선의 지리가 나오고 또 한국의 역사와 외국의 뭐 독립 역사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책에서도 일본은 여전히 조선의 잇몸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감싸주고 보호해준 역할을 하는 잇몸인 거죠. 조선의 오랜 사대주의 역사는 청이 안 되면 일본에라도 자신을 보호해줄 대상국을 찾아야 했던 것입니다.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 1880년대에 조선은 미국을 시작으로 영국, 러시아, 이탈리아, 프랑스 등과 속전속결 통상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지금 덕수궁 돈덕전에서 전시를 하고 있던데요. 그러나 이때조차도 조선의 외교권은 아주 애매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1882년에 서구권 국가와는 처음으로 미국과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 조약을 체결하도록 이렇게 종용하고 도운 나라 자체가 청이었습니다. 모든 사전 협의는 청과 미국이 진행을 했고, 조선은 김윤식을 청 텐진에 보내서 김윤식과 청나라 이홍장 사이에 필담 회담만을 장기간 진행했습니다. 이 장기간의 회담을 진행하는 동안 같이 텐진에 가 있었던 젊은 학도가 바로 안중식과 조석진입니다. 영선사로 불렸던 분들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고희동의 아버지인 고영철도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우리가 근대 미술의 시작점을 늘 얘기하는 분인데, 결국 그래서 이제 조약은 체결됐지만 미국인은 사인만 남은 마지막 단계 회담장에서 조선인을 처음 만나게 됩니다. 이 협약에서 청과 미국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조항은 바로 1조인데, 1조 내용이 이렇습니다. 조선은 대청 제국의 속방 1호대 지금까지 내치 외교에 있어서는 자국의 주권을 행사하였다. 이 조항은 미국에 의해서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해서 이 삭제를 요청하면서 조약이 무산될 뻔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이 대청 제국의 속방이라는 이 문구를 이제 미국은 반대를 했지만 조선은 한 번도 이 조항을 청에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결국 미국과의 조약이 체결되고 뭐 워싱턴에 공사관이 파견이 되고 공사관에 공사가 파견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 그때도 이제 청은 계속해서 그 자주 외교가 되지 않도록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영약 3단이라고 해서 별도의 조약을 체결을 해서 미국의 그 조선인 공사가 가더라도 교섭에 관련된 중요한 일은 반드시 중국 공사와 상의를 해야 되고, 모든 행사에는 중국 공사 뒤를 따라야 한다. 이런 이제 조항을 별도 체결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조항을 이제 어긴 그 초대 주미 대사 박정량이 그걸 어기게 되면서 이분이 강제 송환이 되는데, 그 강제 소환하는 되는 모습을 그린 게 바로 이 강진희의 잔교 송별도입니다. 장교에서 이제 송별을 하면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조선으로 돌아가는 이분들을 이제 바라보는 장면인데, 파도가 점점 멀리 갈수록 더 커지고 있죠. 이 강진희는 이제 아시는 대로 아까 안중식 이런 분들과 함께 나중에 서화미술의 교수가 되고 서화협회 발기인이 되는 분입니다. 그리고 박정량의 아들은 이제 토월회라고 해서 김복진, 안석주 이런 분들이 했었던 그 연극 단체의 실질적인 리더 역할을 했던 분이 되는 거죠. 그렇게 끈질기게 조선을 놓지 못했던 청과 새로운 패권 국가로 떠오른 일본 사이에 전쟁이 불가피해집니다. 그래서 뭐 1894년에 청일 전쟁이 일어나고, 그다음
이제 일본이 승리한 다음에는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하고 그다음 1905년에 그 전쟁이 끝난 후 외교권이 완전히 박탈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역사가 흘러갑니다. 다들 알만한 이런 얘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하는 이유는 독일 길거리에서 본 연표가 적절했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조선의 사대주의 식민지 역사는 현재의 한국 정치 인식에도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종결될 수가 없는 이슈입니다. 한국은 2차 대전 후에는 미국과 소련이라는 대국의 지배체제로 분리되었고 그 분단 상황은 지금까지도 분단 상황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남한 정치는 미국에 대해서는 이른바 동맹국으로 남아있을 때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친중국이냐 친일본이냐를 바꿉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나라와 더 친밀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이 얼마나 자주적으로 사태를 진단하고 방향을 결정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정치 이슈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언론이나 문화 전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보통 언론에서 항상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뭐 외국에서 이 문제를 한국의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나 이런 게 항상 경쟁적으로 보도되는 이슈고 또 문화 면에서도 항상 우리는 선진국의 모델을 찾으려고 하죠.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라가 망한 위기에 처하자 문화적 각성이 일어납니다. 이 시기 한반도에서 언론, 출판, 교육, 문화의 주도 세력은 조선시대 양반 사대부 출신이 아니라 상당 부분 중인에게로 넘어갑니다. 세계 정세에 밝았고 시대 변화에 유연했으며 조선말 상당한 재력가이기도 했던 이들입니다. 조선에 처음으로 서양 문물 관련 서적을 구해와서 양반 자제들을 교육했던 오경석이 대표적인 중인 역관이었습니다. 그의 친구 유대치가 양반 자제들을 교육하고 갑신정변을 일으킨 배후 인물인 거죠. 앞서 언급한 그 초대 주미공사 박정양도 오경석의 문화생이었습니다. 이후 오경석의 아들 오세창이 만세보, 대한민보 등을 만들어서 패망하기 직전의 언론 역할을 다한 것은 특기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 그가 정치 및 언론 활동에서 실패를 거듭하고 조선이 주권이 박탈된 후에 매진한 것이 바로 문화운동입니다. 국가가 외세에 빼앗겨도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의 정신만은 지켜내야 한다는 것이 이 시대의 지식인의 강렬한 열망이었습니다. 오세창은 그래서 조선의 글씨, 그림을 모아서 후세에 전하는 이제 책들을 썼고 또 신라 시대부터 당대에 이르는 1117명의 서화가를 정리한 근역서화징을 편찬합니다. 사실 이런 책은 뭐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오세창은 한반도를 근역, 즉 무궁화가 피는 나라로 이제 칭하고 그 신라 시대부터의 이제 역사들을 쭉 정리를 하게 되는데요. 아니면 이런 이제 기록물들을 관리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아카이브 우리가 지금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이거는 신라 진흥왕 순수비를 이제 탁본을 뜬 것이 중국으로 넘어갔다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서 그걸 이제 오세창이 가지고 있으면서 제발을 남기기도 했고 그 기록들을 그리고 한국의 이제 와당을 이제 시대별로 그 조그마한 조각들을 다 모아서 탁본을 하고 그 옆에 해설을 하는 이런 이제 작업들을 정말 많이 했었던 거죠. 그리고 오세창과 뭐 최남선 이런 분들이 함께 이제 광문회라는 것을 조직해서 조선의 고전을 각 개인들이 갖고 있는 것을 수집해서 재간행하는 이런 이제 사업들을 합니다. 그러니 많이 도와달라 이런 취지서를 이렇게 글씨로 남겼는데 이 글씨는 그 당시 이제 광개토 대왕비에 있는 그 글씨들을 다 집자해서 고구려 시대의 글씨를 이제 활용한 이런 그 새로운 서체 양식들을 이때부터 이후로 굉장히 유행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세창은 6.1준과의 사건에 연루돼서 일본으로 망명을 간 후에 동학운동 및 천도교의 지도자인 손병희를 만나서 사상의 일대 전환을 맞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추측만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그의 부친이 생각했던 양반집 자제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그 엘리트 기반 의식에서 좀 벗어나서 천도교의 인내천 사상, 즉 인간은 하늘이고 하늘 아래 만민은 평등하다
라는 사상으로의 전환이 일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오세창이 일본에서 천민 출신의 문인들이 쓴 시를 이렇게 전서로 남긴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공개된 이제 병풍인데요. 그 후에 이제 아시다시피 1919년 3.1운동의 주도 세력이 이 손병희 오세창을 비롯한 천도교계와 기독교 불교계가 연합해서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제 드디어 좀 화가 얘기가 나오는데요. 아시다시피 이런 중인 집단의 대표적인 그룹이 바로 화가입니다. 오세창은 한창 이런 애국 계몽 운동을 차원에서 언론 출판 사업을 벌일 때 안중식과 이도영 등이 항상 함께 활동을 했습니다. 지금 이런 이제 대한민보의 첫 페이지를 장식했던 논쟁적인 시사 만화 이런 것은 그 안중식의 제자인 이도영이 오세창의 지도에 따라서 그린 것이고, 그래서 한국 언론의 역사에서 미술가와는 아주 밀접하게 서로 연관이 되었습니다. 또한 패망 후에는 서화 수집과 연구에 몰두하며 은둔 생활을 했던 오세창이 3.1운동의 선두에 섰을 때 그의 아지트로 삼은 곳이 바로 안중식의 경묵당이었습니다. 혹자는 3.1운동 민족대표가 33인이 아니라 안중식을 포함해서 34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이 연루가 되어 있었고, 오세창은 이 사건으로 2년간 추억이 되었고, 안중식은 고문을 당한 후 석방이 됐지만 고문 후유증으로 1919년 10월에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의 유언은 재산을 모두 오세창에게 주라는 것이었죠.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3.1운동 후에 조선인 신문과 잡지의 발행이 이제 처음 허가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화가들이 이런 사업에 적극 가담하게 된 것은 되게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이건 이제 안중식의 그림이고요. 그래서 1920년 창간된 조선일보 제호는 오세창이 썼고, 지금 보시는 동아일보 창간호의 화려한 장식은 안중식의 제자인 고희동이 맡았습니다. 이렇게 세부를 보면 비천 무늬를 활용해서 이렇게 장식을 했는데요. 고희동은 당시 동아일보의 정식 기자로 들어갔습니다. 천도교에서 발행한 잡지로 잘 알려진 개벽, 여기에도 이 창간호인데요. 이 창간호에 지금 노수연의 작품이 들어가 있고, 또 이거는 창간 1주년 기념호에 호랑이 형상을 한 고희동의 이미지나 나혜석, 이도영 이런 이제 오세창, 안중식, 조석진 이 계열의 그 제자들이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개화기 이후 중인 집단에 의해서 주도된 문화 사업에서 화가들이 차지한 역할에 대한 것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기능인으로서의 역할을 넘어서 조선인의 생각과 인식의 변화를 일으켜 사회의 개선에 기여하고자 했던 문예운동가의 면모를 지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예운동가의 궁극적인 관심은 중국의 것도 아니고 일본의 영향도 아닌 조선의 것을 발굴하고 이를 동시대 맥락에서 재위치시키는 일이었습니다. 나라가 정치적으로 사대주의, 시민주의에 점철된 상황에서 어쩌면 문화적인 측면에서나마 이를 극복하고자 했던 힘겨운 시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조선의 언어, 즉 한글이 일제강점기에 본격적으로 연구되고 획기적으로 발전했던 상황과 맥을 같이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먼저 조선의 미술 역사를 연구해야 했습니다. 오세창이 근역서화증을 쓰거나 지금 보시는 김용준이 조선미술대요를 쓰고 이여성, 문일평 이런 분들의 조선 미술사를 서술하는 것이 사실 이때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이들은 고구려 고분벽화에 웅혼한 기상, 하늘과 인간을 매개하는 예술의 신성, 추사글씨의 완벽한 조형성, 조선 도자기의 정감 있는 소박성, 장승업 그림의 뛰어난 기교 등을 조선 예술의 높은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가치들을 그 당시 예술가들이 어떻게 자신의 작품에 적용시키는가 하는 문제에 많은 예술가들이 매달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김용준은 김범부라는 김동리의 형이고 당대 문화계에서 상당한 영향을 끼친 사상가인데 이분의 철학에도 매혹되어서 조선의 자생적인 사상 연구에도 동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준은 일제강점기 도쿄미술학교에서 서양화를 전공했지만 졸업 때 그린 자화상에서 조선인 한복을 입은 모습으로 자신을 표현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귀국 후에 사상의 변화를 겪으면서 서양화 대신 한국화를 그리는 작가로 전향을 했습니다. 그는 독학으로 한국화를 배워서 전통의 방식처럼 하도를 별도로 그리지 않고 바탕에 바로 연필로 밑그림을 그리고 그 위에 음영을 넣어 채석하는 이런 방식을 썼습니다. 일부 서양식이 채택되었지만 그는 중국의 문화를 무작정 따르는 태도에는 거리를 두고자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김영절지화는 이전의 선배들은 이제 이 김영에서 중국의 청나라 자기들을 그렸다면 그는 이제 고려 청자나 조선 백자로 대체하는 식이었던 거죠. 사실 김용준은 그 뒤로 월북을 했고 미술적인 업적이 아주 많았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의 후배였던 이제 이 사람이 집까지 주었던 사람이 바로 김한기였고, 김용준이 월북하기 직전 이제 서울대 미술대학 첫 교수로 부임했을 때 이제 첫 신입생이 서세옥이었던 거죠. 그래서 비록 김용준은 월북 후에 남한에서 오랫동안 지워진 인물이었지만 조선의 것을 연구하고 재해석하려는 그의 태도만큼은 후대 예술가에게 매우 깊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김용준이 각을 했던 추사 글씨입니다. 작은 누각은 나를 고요하게 하고 대지는 사람을 바쁘게 하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글씨인데, 이거를 추사의 글씨를 집자해서 김용준이 직접 만들었고 이걸 김한기에게 주었고, 김한기의 사위인 윤영근이 이제 항상 본인의 아틀리에에 걸어두고 있었던 그런 현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8분 남아서 마지막 부분 하겠습니다. 김용준과 그의 후배 세대 화가들은 식민지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조선의 것을 찾고 지키는 일에 더 강박적으로 집착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통상 근대 미술이라는 범주에 포함시키는 예술가들은 대부분 그런 생각을 밑바탕에 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삶은 대부분 처참하게 끝났습니다. 많은 예술가가 월북 후 숙청당했고 김용준의 경우처럼 자살한 것으로 알려진 경우도 있습니다. 6.25 전쟁의 희생자도 많았고 그 기간 중에 작품이 없어진 경우는 부지기수였습니다. 전쟁 후 한국에서는 1988년 세계 냉전 체제가 어느 정도 종식되는 시기까지 월북 예술가들의 이름조차 거론되지 못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서로 얽혀있던 그 근대 예술가들의 사상적 관계도를 그리는 일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막상 해금이 이루어진 후에는 세계화가 문화 전반의 모토로 작용하는 패러다임의 전환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에릭 홉스범이 생각한 대로였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조선의 것을 몰라도 20세기 극단의 역사를 몰라도 자신의 일상에 아무런 불편함이나 이해 불가성을 겪지 않아도 되는 시대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것은 문화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라도 신선한 자극과 새로운 영감을 제공할 수 있는 면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역사의 조각들을 추적하는 작업을 1차적으로 해야만 합니다. 이 일은 늦어질수록 자료의 손실로 인해서 점점 더 가능성이 희박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국립현대미술관이 지난 10년간 미술 아카이브를 수집, 정리, 보존하는 일에 자원을 투입하면서 한국 근대미술의 수많은 사진, 노트, 일기, 기록물 등을 관리해온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미술관에 있을 때 김용준의 모습이고, 이런 이제 아카이브에 기반한 전시들을 이제 가능해지는 것이 그런 배경에 의해서였습니다. 식민지와 분단을 경험한 한국의 역사는 더욱 분절되고 단절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단편적 조각들도 오늘의 예술가와 큐레이터 같은 여러 미술의 종사자들에게 풍부한 상상력과 자극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912년에 제가 그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는 역사의 현장이었던 덕수궁에서 현대 작가들에게 새로운 작품을 제작 의뢰해서 설치하는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덕수궁 프로젝트였는데요. 이제 이런 함령전에 서도 선생님이 이런 퍼포먼스를 했었고, 덕홍전이라고 원래는 그 명성황후의 혼전으로 사용되던 것을
일제가 이제 덕수궁을 점령하게 되면서는 이제 용도를 바꿔서 외국 사신들이나 외국인들이 왔을 때의 그런 연회장으로 화려하게 꾸민 그런 곳입니다. 이런 곳에 이제 한국 현대 작가가 다시 작품을 제작하고 여기 음악이 도입되고 그래서 이제 다들 누워서 뭔가를 체험할 수 있게 이런 이제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이게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반향이 있었습니다. 식민지 역사는 분명 비극성을 지니고 있지만 비극은 시공간적 거리를 두고 바라볼 때 또 다른 감각을 일깨우는 면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술가들은 이미 존재하는 어떤 것으로부터 영감을 시작합니다. 아까 본 김용준과 같은 경우라면 추사에 도킹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추사 김정희의 탈속적인 삶의 태도라든지 글씨의 어떤 조형성, 마치 어린이 글씨처럼 서툴러 보이고 순수해 보이는 그런 미학, 이런 것들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은 사실은 김용준 이후에 많은 예술가들이 또 공유했던 그런 지점입니다. 현대 작가 중에서 예를 들어 문성식 같은 작품을 보더라도 저는 이 작품을 보면 이제 박수근과 이중섭의 연구에서 작품이 출발했다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그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일상의 지극한 소박성, 색채의 단순성, 물감을 겹쳐 바르는 과정에서 생기는 시간성, 이런 것은 사실은 굉장히 박수근에 가깝고 또 이 물감을 바른 다음에 이게 마르기 전에 아주 즉흥적으로 저 선을 그리는 방식을 취하거든요. 이런 즉흥성과 기술적 숙련을 갈구하는 태도는 굉장히 이중섭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과거는 현재의 어떤 필요와 요청에 의해서 소환될 때 하나의 실체로 살아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세계는 지나치게 일률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의 세계에서 똑같은 시공간을 경험하며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한국은 유사일에 매우 중대한 결정을 했습니다. 한국민의 나이 세는 법을 서양식으로 바꾼 결정이었습니다. 한국인도 이제 서양인과 똑같은 나이에 살게 되었습니다. 각 개인의 생일을 기준으로 태어난 순간부터 1일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오랜 세월 한국인의 생각을 지배했던 사상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나이를 먹는 것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늘의 조화라고 믿었기 때문에 계절이 흐르고 해가 바뀌어야 나이도 바뀌는 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2월 31일생이 다음날 한 살을 더 먹어도 그건 하늘의 뜻이고 개인에게는 운명인 거죠. 인간은 우주와 하늘과 자연의 일부로서 그 거대한 조화에 맞춰 살아가는 존재일 뿐이기 때문에 12월 31일생은 억울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한국의 예술은 오랫동안 바로 이런 세계관과 자연관에서 상당 부분 잉태된 부분이 있습니다. 인간은 하늘의 뜻에 따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끝없이 겸허해야 한다는 인식, 이 겸허하다는 걸 참 영어로 번역하기가 어려운 단어라고 생각하는데요. 겸허해야 하고 또 그래서 인간이 만든 인공품은 자연의 재료를 슬쩍 다듬어 최소한의 손길을 더할 뿐 자연을 닮아야 하고 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 같은 것입니다. 이건 조선시대의 미학일 뿐만 아니라 그 미학을 계승한 한국의 사실 근현대 작가들 많은 분들에게도 통용되는 그런 미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식이 하루아침에 만나의 통일로 무시되어도 그 어떤 인문학자도 논의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모든 국민이 나이를 줄이게 되어서 좋아하는 거죠. 이것은 몇 년 전에 한국의 지정학적, 역사적, 문화적 특징을 완전히 무시하고 국가 표준을 따른다는 이유로 전국의 도로명 표기를 전환한 그 사태와 맥락이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마을이 형성되는 과정은 산이 있고 그 사이에 물이 흘러서 거기에 열매처럼 맺히는 것이 동네이기 때문에 이렇게 신도시처럼 무조건 가로 세로 네모나게 만들 수가 없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이 도로명 표기 때문에 좀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때만 해도 그래도 사람들이 뭐 반론도 많이 제기하고 있는데 이번 건은 아무런 반론이 없었어요. 하지만 과연 언제부터 우리의 세계관은 오직 나의 기준,
개인의 기준이 절대적이게 되었는가? 이른바 핵기인의 시대는 과연 바람직한 방향인가? 문화는 트렌드가 아닙니다. 현상을 쫓는 것이 상책이 아닙니다. 세계 표준, 선진국 표준에 맞추거나 천편일률적인 생각을 의문 없이 따르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대안을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 대안은 어쩌면 우리에게 이제는 서양 근대미술사를 보는 것보다 더 낯설어져 버린 한국의 근대미술사를 다시 보는 데서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거기에는 뒤틀리고 금이가 있지만 세계 표준과는 다른 어떤 다양한 인식들이 번쩍이면서 충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